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1940년대에 등장한 재즈의 새로운 조류, 비밥 재즈를 만든 사람이라고. 약해. 모던 재즈, 현대 재즈를 창시한. 이렇게 이 정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려던 말이 그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창시자라고까지 불리우는 찰리 파커. 그리고 그를 기억하고 기리고 추모하는 동료 후배 연예인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찰리 파커를 기억하는 그 사후에 나온 트리뷰트 앨범 한 5앨범에서 5곡을 선곡을 해봤는데요. 재즈가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룬 시기가 1940년대 비밥이 나오면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930년대 스윙 재즈, 마치 춤곡이라고 불렸던 춤곡이죠. 예, 그 스윙 재즈에서 뮤지션들을 위한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찰리 파커가 그 당시 보여준 하모니, 조성, 리듬, 멜로디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모던 재즈의 시작점. 그렇죠, 시작. 거기서 가장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졌던 알토 색소포니스트이자 뮤지션이었던 찰리 파커. 그로부터 시작된 어떤 모던 재즈의 조류가 현재까지 흘러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1920년에 태어나서 55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35살에 요절을 했죠. 짧은 인생을 살고 갔지만 더더구나 연주 인생은 굉장히 짧았지만 그냥 스스로 재즈의 전설이 된 찰리 파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음악을 연주하고 기리고 했는데요. 오늘 5앨범 중에 첫 번째 앨범으로 고른 트리뷰트 앨범은 기타리스트 조 패스의 앨범인데요. 조 패스의 I Remember Charlie Parker라는 앨범이고요. 1979년 로라라는 곡입니다. 앨범 제목 그대로 I Remember Charlie Parker, 찰리 파커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 찰리 파커가 1949년 50년도에 녹음을 했던 찰리 파커 with Strings라는 그 현악기들과 같이 했던 앨범의 레퍼토리들에서 많이 발췌를 했더라고요. 조 패스가 기타 한 대만으로 그 특유의 아주 담백한 기타 연주로 찰리 파커의 곡들을 해석을 해냈는데요. 원래 이제 찰리 파커는 굉장히 유려하고 그만이 가진 그 알토 색소폰 연주, 화려한 연주로 유명한데 찰리 파커를 기리는 조 패스의 기타 연주는 그와 정반대 아주 담백한 기타 연주만으로, 그래서 이 두 분의 연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이 조 패스 역시도 젊은 시절에 마약 때문에 젊은 시절에 가장 크리에이티브할 나이를 날리고 40대 이후에 그의 전성기를 열어간,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치다시피 한 이 찰리 파커를 위해서 트리뷰트 앨범을 만들 때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고른 곡 로라는 아까 말씀드린 찰리 파커 with Strings 앨범의 49년, 50년 연주 중에 50년에 녹음한 연주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발라드죠. 담담한 기타 연주로 조 패스가 해석해낸, 그래서 찰리 파커의 연주와 조 패스의 연주를 한꺼번에 같이 놓고 들어봤는데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 고른 찰리 파커 트리뷰트 앨범은 1955년도에 3월 달에 돌아가시는데요. 찰리 파커가 그의 사망 10년 후에 그를 기리는 추모 공연이 열렸었는데 그 실황을 담은 앨범에서 골라봤는데요. 앨범 제목은 찰리 파커 텐스 메모리얼 콘서트라는 앨범이고요. 1965년에 나왔고 그중에 리코니츠, 찰리 파커와 같은 악기를 연주했죠. 알토 색소폰을 연주했는데 찰리 파커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알토 색소폰 연주를 해서 굉장히 유명한 리코니츠가 찰리 파커를 기리면서 녹음한 곡인데요. 제목은 블루스 포 버드라는, 버드, 여기서 버드는 이제 찰리 파커를 이야기하죠. 그의 별명이 버드였으니까요. 야드버드. 예. 1965년 3월 27일 날 뉴욕 카네기홀에서 찰리 파커 사망 10주기 추모 공연에서 생전에 찰리 파커와 함께 연주를 했던 디지 길레스피, 베이시스트 타미 포터, 드러머 로이 헤인즈, 로이 엘드리치나 콜맨 호킨스, 피아니스트 케니 벨은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 고른 곡 블루스 포 버드는 리코니츠가 다른 악기를 동반하지 않고 알토 색소폰 독주로 연주를 해요. 한 4분이 조금 넘는 연주인데 이 연주가 리코니츠 자신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주였다고 하더라고요. 1960년대 초에 재즈계의 변화는 그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았었나 봐요. 프리 재즈가 나오고 막 이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리코니츠가 연주를 잠깐 멈추고 있다가 1965년도에 찰리 파커 10주기 공연에서 이 연주를 혼자 독주를 하면서부터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그래서 리코니츠에게도 찰리 파커를 기리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주였다고 하는 거를 제가 며칠 전에 읽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독주를 떠나서 이제 듀오 연주 중에 한번 골라봤는데 색소포니스트 아치 셰프과 베이시스트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 덴마크 베이시스트죠. 몇 번 소개됐죠. 예, 둘이 함께한 Looking at Bird라는 1980년 앨범이고요. Embrace of You라는 곡. 이 역시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던 곡인데 덴마크 스티플 체이스라는 레이블에서 발매된 앨범인데요. 올뮤직닷컴의 리뷰에서 제가 인상적인 리뷰를 쓴 평론가가 아치 셰프는 찰리 파커, 즉 버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찰리 파커의 레퍼토리를 온전히 자신의 소리로 연주함으로써 버드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찰리 파커가 생전에 즐겨 연주했던 발라드인 Embrace of You를 아치 셰프이 1980년에 리메이크를 하는데 그만의 톤으로. 그래서 재즈라는 음악이 이런 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목소리로, 자신만의 해석으로 이렇게 해내니까 원 아티스트가 가졌던 연주했던 연주와 이런 연주를 비교를 해서 들으면 재즈라는 음악이 얼마나 폭넓은지 알 수 있는. 그리고 함께하는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리센의 베이스도 굉장히 묵직하게 아치 셰프의 테너 색소폰을 보좌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프게도 들리고 잔잔하게도 들리고 굉장히 아름답게도 들리는 그러한 Embrace of You가 탄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고요. 네 번째 소개할 트리오 연주입니다. 비밥 혁명을 함께 했던 동료 피아니스트죠. 버드 파웰의 피아노 트리오 연주를 골라봤는데요. 버드 플레이스 버드예요. 앞에 버드는 버드 파웰의 버드고 뒤에 버드는 찰리 파커의 별명 버드죠. 1957년도에 녹음이 됐는데 1996년도에 나온 앨범이고요. 그중에 고른 곡은 야드버드 스위트라는 곡인데요. 그러니까 버드 파웰이 1957년도에 룰렛이라는 레이블에서 베이시스트 조지 두비비의 드러머 아트 테일러와 함께 찰리 파커에게 헌정하는 이 앨범을 녹음을 했었는데 그냥 창고에 들어가 있다가 1996년도에 블루노트의 프로듀서죠. 마이클 쿠스쿠나가 발굴을 해내서 블루노트를 통해서 나온 앨범인데요. 이 앨범이 많이 알려진 앨범이 아니어서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연주가 그렇게 오랫동안 발표되지 않고 있었다는 게 미스테리하다. 찰리 파커의 1946년도 비밥 스탠다드가 된 이 야드버드 스윗을 해석하는 걸 들어보면 트리뷰트 앨범이라고 그래서 뭔가 잔잔하고 담담하고 슬프거나 그렇지 않아. 굉장히 밝게 연주를 해냈는데 버드 파웰의 피아노가 이렇게 스윗하게 밝게 느껴지는 게 또 다른 연주에서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해석이 굉장히 버드 파웰스러운 그런 해석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가 담겨 있어서 한번 골라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른 찰리 파커 트리뷰트 앨범은 이분이 찰리 파커에게 트리뷰트 앨범을 만들었다. 놀라운 점인데요. 색소포니스트 소니 스티트의 스티트 플레이스 버드라는 앨범이고요. 1963년도 녹음의 앨범인데 그중에 제가 고른 곡은 오니솔로지라는 곡이고요. 소니 스티트에게 찰리 파커는 굉장히 애증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둘이 톤이 비슷해요. 그래서 찰리 파커가 재즈계를 완전히 잡아먹고 있던 시기에 동년배인 소니 스티트이 같은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알토 색소폰을 연주했는데 찰리 파커 아류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을까 그 당시에. 나중엔 테너 색소폰으로 자기 악기를 바꾸기도 하는데 근데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많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소니 스티스를 얘기하는데, 소니 스티스는 찰리 파커가 아류가 아니고 찰리 파커와는 다른 비밥 워너를 자기가 만들었고 찰리 파커보다 훨씬 성실하게 음악을, 물론 더 나이 들어서까지 살았지만 이 앨범이 나오는 1968년에도 한 10장인가 하는 개인 앨범을 낼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음악을 한 사람이다. 이런 소니 스티시 어떻게 해도 찰리 파커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찰리 파커가 사망한 지 한 7, 8년 후에 찰리 파커를 기리면서 그 스티브 플레이즈 버드라는 앨범을 만들었고, 그 중에 제가 고른 거 오니솔로지는 찰리 파커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찰리 파커의 별명이 버드니까 이 오니솔로지라는 게 조류학이라는, 그래서 버드, 그러니까 이 새에 관련된 제목들이 많은데, 이 소니 스티시 연주하는 오니솔로지는 음악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콘트라팩트라고 하는데, 콘트라팩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찰리 파커가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기존에 있던 스탠다드의 코드를 진행을 따라가면서 멜로디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니솔로지라는 곡은 How High the Moon이라는 엄청난 대중적인 스탠다드의 코드의 진행을 따라가면서 멜로디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찰리 파커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창의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이 콘트라팩트 곡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곡이 된 비밥 레전드가 된 이 곡을 소니 스티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함께하는 뮤지션이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 기타리스트 짐 홀.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인 뮤지션과 함께 이걸 리메이크하면서 찰리 파커와는 다른 굉장히 좀 지적이고 세련된 해석으로 이 곡을 해석해서 찰리 파커에게 바치는 그런 연주인데, 아류라고까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연주로 자신의 선배이자 동료였던 찰리 파커를 기리는 소니 스티스의 어떤 그런 대인배적인 느낌,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뒷이야기를 안고 이 연주를 들으면 비단 찰리 파커에 대한 연주뿐만이 아니라 소니 스티시라는 어떤 뮤지션이 자기를 내보이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해서 약간의 감동도 오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당신은 재즈의 역사를 4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찰리 파커. 뭐 그 정도로 대단한 재즈에서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인데, 현재까지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자신의 앨범에 찰리 파커의 곡들을 혹은 찰리 파커가 자주 연주했던, 즐겨 연주했던 곡들을 계속 변주를 해서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그러니까 재즈는 음악을 안 들으신 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음악이든 좀 많이 들어서 이런 그 음악이라는 언어에 좀 익숙해 있어야 돼요. 어떤 음악이든. 근데 재즈를 갖다가 더 친숙해지고 싶다. 맨 처음 타켓을 삼아야 될 게 찰리 파커예요. 그러니까 스윙 시대까지, 모던 재즈가 시작되기 전 스윙 시대까지 재즈는 춤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윙은 그냥 그 클럽에 플로어에서 춤추는 사람들 반주했던 음악들이 다 스윙곡들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렇게 저 뒤에서 반주나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빅밴드 그러면은 협업해야 되잖아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성이라는 건 없어요. 곡을 위해서 자기 개성을 다 숨겨야죠. 그렇죠. 그래서 야, 안 돼. 그러고선 영어 끝나고 뉴욕에서 민턴스 플레이하우스에 새벽에 모여서 뜻있는 뮤지션들이 이제 잼하고, 그때부터 이제 몸으로 추는 음악이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듣는 음악, 앉아서 들으며 감상하는 음악이 시작이 된 건데, 그렇죠. 연주하는 본인들을 위한 음악. 찰리 파커서부터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즈를 갖다가 이해하려면 찰리 파커부터 시작하자.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재즈가 어려워지기도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그게 재즈가 오늘날 그 당시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허비 행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찰리 파커가 없으면 지금 재즈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 찰리 파커 트리뷰트 앨범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